여러분, 정말 믿었던 친구한테 내 땅 명의를 잠깐 맡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홀라당 팔아버린 겁니다.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은 바로 이처럼 신뢰와 배신이 얽힌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서요. 명의신탁이라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법률 문제를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 땅 과연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동산 법의 핵심 원칙과 만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사업가의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 약속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업을 하는 김 사장님입니다. 이 김 사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겨서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기가 곤란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장 믿는 친구 박 씨에게 아주 은밀한 부탁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 부탁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 명의신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명의, 그러니까 이름을 믿고 맡긴다는 뜻이에요. 돈은 진짜 주인인 김 사장님이 다 내는데 등기부등본 같은 공적인 서류의 소유자 이름만 친구 박 씨로 올려놓는 거죠. 딱 한마디로 이거예요. 돈은 내가, 이름은 네가. 간단하죠? 하지만 이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 곧 엄청난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몇 년 동안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김 사장님의 사정이 다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 명의를 다시 자기 앞으로 가져와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친구 박 씨에게 공식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친구야, 우리 사이에 했던 그 명의 신탁 계약 이제 끝내자. 약속대로 땅 소유권 나한테 다시 넘겨줘.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였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네, 김 사장님의 이 당연한 요구는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갑자기 땅의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 거죠.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친구라는 박 씨가 김 사장님의 연락을 받자마자 땅을 돌려주기는커녕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혀 모르는 제3자 이 씨라는 사람한테 낼름 팔아버린 거예요. 심지어 소유권 등기까지 다 넘겨버렸습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이 아주 제대로 찍힌 순간입니다. 자, 상황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법정 다툼으로 갑니다. 실제 주인인 김 사장님은 내가 계약 끝내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 둘의 매매는 무효야. 그 땅 내 거야. 이렇게 소리치고 있죠. 반면에 새로 땅을 산 이 씨는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 저는 등기부등본의 주인이라고 적힌 박 씨한테 합법적으로 돈 주고 산 건데요. 두 분 사이에 뭘 약속했는지는 제가 알 바 아니죠? 라며 팽팽하게 맞섭니다. 완전히 다른 두 주장.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법원은요,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하나 제시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히 진짜 주인 편을 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결과는 조금 뜻밖일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김 씨가 박 씨한테 계약 끝내자고 통보를 했더라도 등기부등본의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바깥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박 씨가 여전히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씨가 이 씨에게 땅을 판 건 유효한 거래라는 겁니다. 결국 땅은 새로운 구매자 이 씨의 것이라고 판결이 난 거죠. 아니, 잠깐만요. 진짜 주인이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의 법 질서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대원칙, 거래의 안전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이라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서류를 보고도 에이, 저거 가짜일 수도 있어 라고 믿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시스템 전체가 그냥 마비되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법은 일단 그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제3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럼 김 사장님은 어떡하죠? 그냥 친구 한 번 잘못 믿은 대가로 그 비싼 땅을 영영 잃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원칙에도 아주 결정적인 예외가 존재하거든요. 자, 이제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법이 이 새로운 구매자, 즉 제3자인 이 씨를 무조건 보호해주는 건 아니에요. 보호받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예외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만약 이 씨가 박 씨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받았거나 하는 식으로 진짜 거래가 아니었다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구매자 이 씨가 이 모든 사정을 알면서 박 씨의 배신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어차피 그 땅 주인 김 씨는 모를 테니까 나한테 싸게 넘기시죠. 이런 식으로 박 씨를 꼬드기거나 부추겼다면 그 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이에 예외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거래의 안전이라는 원칙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의 범죄를 숨겨주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은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등기부를 믿고 산 구매자는 지켜주지만 남의 재산을 빼돌리는 데 협력한 공범까지 보호해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고 아찔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실질적인 교훈은 뭘까요? 다시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둬야 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이건 정말 꼭 기억해 두세요. 사실 가장 좋은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1번입니다. 애초에 명의신탁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명백한 불법이고요. 나중에 과징금 폭탄 맞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요. 그때는 다른 거 볼 거 없이 무조건 4번, 처분금지 가처분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소송 거는 동안 그 친구가 땅을 못 팔게 법적으로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이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땅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없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법률 격언이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내 재산, 내 권리는 결국 내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움직일 때만 지킬 수 있다는 것. 이번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크고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길은 처음부터 투명하고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이겠죠?